Okay, I hope you really enjoyed the 6G vision from the 5G forum perspectives. So we're going to begin the panel. You know what, in this panel, we're going to focus more on the Korean aspect in 6G. So we're going to go on in Korean from now on. Okay. 예, 이제부터 우리 한국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우리 오늘 행사는 이제 6G 글로벌 협력이 이제 첫 시작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간에 5G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저희가 19년 4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때마침 25년까지 코리안 뉴 딜 사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5G랑 AI가 모든 사회 공공망과 우리 사회망에 접목이 돼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생활 일터가 디지털화가 되고요, 가속화가 될 거로 기대가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5G랑 6G가 실제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관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패널님들께서 이제 다 여기 와 계시는데요. 앞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한 정부라든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전략과 기술 전망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지만 5G 포럼에서 만든 6G 비전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5G 포럼에서 보는 6G 비전은 처음서부터 5G랑 좀 다르게 6G는 팔리시 리드랑 테크 푸시, 니드 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로 저희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산학 연정 저희 정말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7분을 모시게 되어서 일단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패널님들을 제 왼쪽서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들 다 잘 아시는 분이라 가지고 소개는 매우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이 삼성 리서치의 최성현 전무님이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LG전자 미래기술센터의 김성진 상무님이 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KT 인프라 연구소의 이종식 소장님이십니다. 예,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학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의 AI 대학 원장이신 정성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디스팅귀시드 프로페서이신 최찬병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애트리 6G 무선 방식 연구실의 고용조 실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통신전파 최성호 PM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산학 연정이 다 모였고요. 그래서 오늘 패널은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6G에 워낙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차별성에 대해서 기술적과 서비스적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6G R&D 성공은 우리나라 국군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께서 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든가 대응 방안 정도를 한번 공유해 보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6G, 5G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거고요. 그러면서 사회랑 산업이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패널님들의 의견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부터는 제가 말을 줄이고요. 패널님들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영어로 적어놨는데 실제로 6G를 실제로 이네이블링하는 가장 임포턴트한 가장 중요한 디벨롭먼트는 뭔지 산학 연정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최성현 전무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6G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전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AI라고 생각합니다. 5G에서 이미 장비의 소프트웨어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지금 5G 기술에 AI를 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6G는 어떤 현재 기조에 더 발맞춰 가지고 더욱 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동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주파수, 더욱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더 높은 주파수,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주파수를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잘 활용하느냐, 더 이피션트하게 활용하느냐, 그런 쪽이 가장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성진 성무님께서 또 좀 말을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융합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6G에서 좀 융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G에서는 각자 기술들이 상당히 강했다 그러면 6G에서는 AI 기술도 있고 통신 기술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론이나 이런 쪽 되면서 메카니컬한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각자 강하는 뿐만 아니라 같이 융합이 돼서 AI가 자동적으로 그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또 그와 동시에 통신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융합이 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기술이 아니고 세 개의 기술을 합쳐서 하나의 기술을 부를 수 있는 뭐 소위 AIoT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6G는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인데요. 주파수는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높은 주파수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있던 주파수를 잘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좀 생각되는 주파수까지도 다시 보면서 향후 10년간 주파수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철저히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T의 이종식 소장님. 예. 지금 5G가 상용화된 지가 한 지금 1년 좀 넘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사실 6G 이네블링 테크놀로지를 딱 규정하는 거는 사실 좀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객 경험 측면에서 차별성 그리고 5G가 지향했던 어떤 인더스트리 쪽에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좀 부족한 면이 있느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빅파이프, 그러니까 5G의 피처 중에서 빅파이프 관련돼서는 사실 스펙트럼 이피션시가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개선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또 하나의 측면은 업링크 쪽의 트래픽을 충분히 지금 5G가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레이턴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초저지연을 준비를 했지만 실제 LTE 쪽의 인핸스먼트랑 같이 진화되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고객 경험 측면에서 좀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MEC 같이 실제 어떤 아키텍처적인 진화가 있었지만 그것도 실제 고객 서비스 클라우드가 사실 전진 배치되기까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시브 커넥티비티 관련해서는 지금 표준화도 지금 걸음마 단계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LTE 기존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면들을 채워가는 게 5G의 남은 과제이고 그것들 중에 몇 가지 것들이 요구 사항으로 6G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체 의견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역시 두 분은 뭔가 비욘드 6G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6G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통신사는 역시 이볼브드 5G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럼 정성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결국 그동안에 이제 이동통신의 발전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G가 왔고 6G를 얘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7G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세상은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세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통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야 6G가 성공하지 않겠느냐. 점점 모든 것이 클라우드화가 될 것이고 더욱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6G는 이동통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6G 뭐 클라우드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저의 입장에서 과연 6G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6G에 바라는 유일한 거는 통신비 빵원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커스터머 입장에서. 대신 반대로 그러면 비즈니스는 뭘로 하느냐. B2B를 아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네이블러가 돼서 돈은 거기서 벌고 가입자는 공짜로 무한대로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가 기대하는 6G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정성 해봤습니다. 교수님 그 두 번째 서비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더 많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런 예. 관점에서 기술도 예. 어떤 기술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자. 맞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죠. 네. 네, 최찬병 교수님. 예. 네. 그 앞서 이렇게 패널리스트님께서 기술 얘기 또 바라시는 점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6G로 가기 전에 현재 5G를 즐기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5G를 강의할 때 주로 드는 예가 1990년도에 나왔던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를 저는 좀 활용을 합니다. 가령 지구의 자원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4G까지 썼던 sub 6GHz의 스펙트럼이 너무 이제 좁아지고 없어지니까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어지니까 28GHz라는 아주 넓은 다른 새로운 행성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가 왔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6G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과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책을 읽었는데 미래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조금 찾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이 대학에 있는 제임스 데이터라는 교수님은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단지 다양한 미래는 예측할 수 있다. 미래는 단수 the future가 아니라 복수 futures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아주 유명한 작가이시죠. 로버트 융크 작가님은 미래 연구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이 두 분의 포인트는 참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6G 10년 뒤에 우리가 대략 10년 뒤쯤 일어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기술도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저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좀 엉뚱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뒤에 이제 스펙트럼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엉뚱하게 스펙트럼이 정말 중요할까? 6G, 7G에서도 이런 좀 펀더멘탈한 질문, 호기심, 크리에이티브가 6G를 성공하게 하는 그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역시 해봤습니다. 학계 두 분은 진짜 뛰어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에트리의 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6G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 기술적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무선 종단간 저지연 실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선 구간에 우리가 저지연 통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주로 해왔다면 향후에는 유선 구간뿐만 아니라 무선 구간뿐만 아니라 유선 구간 포함해서 전체적인 통신의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그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을 포함해서 저지연 인터랙티브 네트워킹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대용량 초정밀 통신의 실현입니다. 대용량 초정밀 실현 초정밀 통신이라는 것은 통신에 있어서 시간적인 정확성,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구되는 데이터 레이스를 만족시키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통신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통신 객체들 간의 절대적인 시간을 공유시키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용량의 정보를 고신뢰 저지연으로 전송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물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밀 추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버리지 측면에서 6G에서는 저희는 이제 전 지구적 영역에서 그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종래 이제 통신이 주로 2디멘셔널 지표면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커버리지 확장이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탈피해서 6G에서는 3차원적인 통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3디멘셔널 입체 통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입체 통신을 통해서 비행기 드론과 같이 공중체에 대해서도, 공중 비행체에 대해서도 그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커버리지 확장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그 계층 간 또는 지역 간의 그 격차 해소에도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런 거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매우 기술적인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오늘 패널은 사실은 처음 굉장히 비저너리한 거고요.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결론을 안 내겠습니다. 하여튼 그 보시는 분들께서 결론을 내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자, 그 끝으로 저희 그 최성원 PM님께서 정부 입장에서 한번 또 네, 앞에서 뭔지, 이미 많은 내용들을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크게 애대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나 AI, 주파수, 저지연, 통신 및 제로까지는 말씀해 주셨고 미래 세상을 좀 이끌어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두 가지만 좀 애들을 한다면 그 5G에서도 이제 서브 6, 6기가 이하를 중심으로 이제 기술을 해오다가 6기가 이상 대역으로 가면서 새로운 이제 주파수에 대한 기술이 되어 왔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주파수 대역, 이제 100개 이상 대역을 해 나갈 때 이제 그 주파수를 활용한다,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데이터를 준다는 것은 중요한 기술적인 목표가 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추가적인 기술적 이네이블러는 결국 주파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 RF 기술, RF 부품이나 RF 소자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준비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데이터렛을 줄 수 있는 한계가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것은 주파수 확장되고 주파수 올라갈 때 필요로 하는 그 이제 보통 이제 화물 반도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화물 반도체 기술이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주파수가 높아갈 때 필요로 하는 화물 반도체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EL이라고 부르죠. 엑스포트 라이센스 수출 규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국내에 그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5G를 저희가 주도해 왔지만 6G 시대를 주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나오셨는데 지상 통신이 아니라 이제 공중에 있는 저희가 UMA라고 불리우는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것들도 또 데이터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중 통신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위성, 특히 최근에 스페이스X 등에서 기술을 좀 주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초소형 저궤도 위성에 대한 기술이 이제 6G 통신과 이제 접목되는 시장이 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위성 통신을 위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에도 또 다양한 부품 기술, EL에 해당하는 부품 기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6G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뭐 많은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지만 질문을 좀 생략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그 우리 최 PM님이 말씀하신 6G에 가게 되면은 그 비셀룰라 사업자들의 등장, 위성 얘기가 나와서 연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6G의 BM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G에는 난셀룰라 사업자들이 등장할 거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우리 저 KT의 이 소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좀 견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사실 미래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통신사뿐만 아니고 모든 인더스트리 전반에 걸친 화두고요. 영원한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것들은 사실 많은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제가 좀 미치지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클라우드와 AI가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인더스트리얼 제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인더스트리얼 DX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 이런 클라우드나 AI 같은 것들이 대용량의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처리 그런 것들은 사실 네트워킹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통신사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두 번째로는 인프라 자체, 단말 기술 자체에 있어서도 AI가 실제 적용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지금 5G의 요구 사항이 접목되던 그 시점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트라든지 온택트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통신 환경에서 굉장히 로버스트한 것들 요구하고요. 특히 보안에서도 새로운 요구사항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기후 협약 같은 것도 이제 좀 발효가 되면 그린 에너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 통신 인프라라든지 단말 측면에서 사실 이제 저에너지로 가는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에 거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 어떻게 절감할 거냐 그런 것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통신사에 대한 뷰가 지금 뭐 그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산업체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기술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6G가 10년 후라고 하지만 10년 후에 새로운 서비스가 빵 하고 등장하는 것도 아닐 거고 10년 후에 새로운 기술이 빵 하고 등장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이 5G가 지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진화하고 있고 아까 소프트웨어화가 돼가고 있고 AI화가 돼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서비스도 아마 같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는 뭐 모바일 홀로그램이라든지 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든지 뭐 디지털 트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도 리미트된 상황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되고 있지만 지금 소비자들의 만족을 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냐 현재 디바이스에 그리고 폼팩터의 현재 통신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즉 통신이 바틀렉이 되는 그러한 폼팩터가 되는 그러한 기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때 통신이 바틀렉이 됐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게 6G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기기도 지금 보면은 많은 기기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폼팩터에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뭐 2030년대에 가면 500억 개나 되는 기기들이 연결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그 시대에 가면은 사람이 아닌 기기가 6G의 메인 유저가 되고 그러한 기기들의 그러한 어떠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는 게 6G가 될 거고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6G가 통신 기술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패널리스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 기술이 돼야 되고요. 그 융합 기술이 되려고 하면은 통신뿐만이 아니라 그 통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산업들이 함께 발전하는 게 필요할 거고 앞으로 10년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여기서 비즈니스 마들은 조금 끝을 낼까 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금 첫 번째 지금 저희가 6G 비저너리한 미팅이기 때문에 패널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다 보시는 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그 6G 비전도 이 정책적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정책적인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G는 여러 가지 그 레볼루션한 면들이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그 중에 하나는 또 주파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6G R&D에 대한 그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그 경쟁은 5G보다 더 치열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의 어떠한 제언을 하실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역시 시작은 산업체에서 우리 김성진 성무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결국 제일 처음에 6G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정책적인 이슈는 아마 주파수일 것 같습니다. 주파수를 어디를 쓸 거냐. 그리고 그 주파수가 또 갖고 오는 임팩트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아까 최 PM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요소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찌 보면 통신의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테나 기술이나 RF 기술이나 이런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같이 산업체에서도 그런 요소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6G 솔루션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제가 AI를 조금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꼭 AI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소프트웨어로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AI는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좀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빅데이터 같은 게 사용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이런 요소 기술 개발에 있어서 원천이 된 RF나 안테나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AI의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뭐 탐색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국내가 약간 좀 이런 부품이나 재료 쪽이 좀 약한 만큼 국내가 또 갖고 있는 IT의 강점을 잘 합쳐서 이런 분야에서도 좀 우리가 빨리 좀 극복을 하고 6G를 선두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그러면 산업체에 최성현 전무님도 한번 의견을 좀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이제 주파수 얘기하셨고 또 이제 뭐 테라헤르츠, 서브 테라헤르츠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파수가 지금 많은 현재 쓰고 있는 주파수들은 우리가 뭐 옥션을 통해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할당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새로운 우리가 개발하는 그러한 지금 소위 말해서 100GHz 이상의 주파수가 되겠죠. 그러한 주파수를 좀 더 자유롭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책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펙트럼 호라이즌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기가 넘는 그런 주파수를 연구 실험용으로 쓰는 것을 지금 굉장히 오픈을 해놓은 상태라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좀 한번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파수 정책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좀 더 전향적인 전통적이지 않은 그러한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AI를 잘 쓰기 위해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기계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학교에 요새 보면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를 많이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통신 쪽에도 AI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될 그러한 여지가 있는데 학계든 인더스트리든 연구를 좀 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쉐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적 제안이기 때문에 또 통신사업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예.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5G는 사실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이 굉장히 화두였고요. 새로운 주파수 측면에서는 이제 트라이얼을 했고 지금 6G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100기가 이상 새로운 테라헤르츠라는 영역으로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노파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초기 비용은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사실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그것을 저희도 이제 사실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명확히 레버리지할 수 있는 뚜렷한 BM이 있으면 훨씬 더 잘 기술이 더 수용되고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 개발과 그거에 맞는 BM 서비스도 같이 동시에 개발되는 선순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걸 포럼 입장에서 굉장히 뼈저리 느끼고 있는 거고요. 뭐 5G는 테크 푸시로 해서 먼저 기술이 나와서 BM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6G는 처음서부터 가자는 게 저희 포럼의 발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조금 매크로 버전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G나 6G나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적인 네트워크로 생각하시는 건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어떤 패권을 갖는 것이 우리 국군이 달려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5G, 6G가 결국은 우리의 사회와 산업을 많이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정부에 대한 제안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투자를 할 때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앞으로 10년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 분 한 분 다 좀 공유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학계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성 교수님, 최찬병 교수님, 그다음에 고영조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산업계 해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정부의 의견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면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해주는 건가?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이게 뭐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이동통신 성공이 통신하시는 분들 위주로 큰 성공을 거둬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6G는 더 이상 통신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방향도 예전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이동통신 투자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측면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옆에 바로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투자와도 관련돼 있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전부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AI를 얘기하는데 막상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투자는 통신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6G나 앞으로 6G 이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든 투자든 아니면 우리 조직 내에서도 체질 개선이 필요해요. 통신의 체질에서 클라우드고 컴퓨터고 AI로의 체질 개선이 있고 문화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계속 1등 국가로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1분씩 쭉 네,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교수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정부의 과제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서도 저는 그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를 계속 마음속에 안고 있는데 과제들이 보면은 1년 뒤에 숫자 얼마를 달성하세요? 2년 뒤에 얼마를 달성하세요? 5년 뒤까지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맞출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바른 방향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히 오픈된 목표를 갖지 않는 도전적인 거를 연구자의 크레딧과 능력을 믿고 한 번쯤 학교에는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전해드리고 나중에 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M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네, 저도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통신 인프라 기술이라는 것이 장기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주파수를 확보하고 우리가 핵심 기술 개발하고 표준화에 이르는 과정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 관점에서 R&D가 행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 6G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고위험 또 R&D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고위험 성향의 이런 R&D는 아무래도 초기는 특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산업체로 저희 최성현 전문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R&D를 6G 준비를 하면서 저희 회사의 강점이 뭐며 앞으로 어떤 쪽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하면서 어떤 쪽에 더 힘을 쓰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고민을 또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훨씬 더 이제 넓은 뷰로 보시고 다양한 산업체와 중소기업도 보시고 대기업도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강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6G에서 이러한 쪽은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널리시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 와서 저희 이제 팀을 만들어 나가고 사람을 계속 뽑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요새 통신 전공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좀 바라기는 저희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학생들이 좀 통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냥 이론만 좀 공부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아닌 좀 많은 것을 실제로 좀 만들어보고 프랙티컬한 것을 고민하고 좀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인력 양성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6G는 5G부터 시작되겠지만 사실은 통신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산업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중에서는 뭐 자율주행해서 모빌리티 사업이 있을 거고, 또 이제 6G 시대에 가게 되면은
결국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든지 의료 이런 분야에도 상당히 통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산업들 간의 벽입니다. 벽이 너무 높아서 그 단위 사업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이슈가 있지만 또 통신이라는 이런 AI 기술을 지원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벽이 생겨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는 각 산업에서 벽을 내릴 수도 있지만 정부가 좀 힘을 쓰고 같이 좀 시너지를 내서 산업 간의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언택트다 해서 참 좋은 기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의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것도 정부가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벽을 내리고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누구나 좋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병원에 있는 또는 큰 병원에 있는 의사와 면담하고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통신이 이네이블되고 또 정책이 같이 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또 6G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걸 이네이블 시키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예. 5G 이후에 좀 기술 개발이라든지 R&D 측면에서 약간 좀 달라졌다고 저는 느끼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기술 개발만 하지 않고 서비스 실증,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딜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직접 써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새로운 서비스 5G인지 AR인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한번 국민이 체감해 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 개발도 물론 중요하고 중점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에코시스템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좀 정부가 좀 지원이 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최성호 PM님. 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고요. 결국 저희가 가져가야 될 방향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융합 이런 것들이 결국 6G 시대에서도 그게 중요하게 동력을 가져갈 텐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5G 플러스 전략으로 5G 기술과 다른 다양한 버티컬이 정합이 돼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이제 하고 있고요. 정성 교수님 말씀하신 통신뿐만 아니라 AI 기술, 컴퓨팅 기술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AI에 대한 투자가 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 최찬명 교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스타일의 연구,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좀 투자라고 좀 자유로운 연구 개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제 6G R&D 현재 R&D 투자하려는 이제 전략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은 6G가 클리어하진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기술이 될지를 모르는 다양한 기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도적이고 그 다양한 기술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과제들을 많이 만들고 아까 최성현 전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 양성, 특히 통신 분야에 좋은 인력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과제를 많이 만들고요. 대학 과제들도 특히 자유공부 형식으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딥파이어나고 새로운 기술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5년쯤 후에는 롤링 플랜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6G와 그 당시에 6G가 과연 방향에 맞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R&D 방향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이런 기술들이 모여서 표준화가 완성돼가는 한 5년 후쯤 2028년 전으로 한 3, 4년쯤에는 실제 그 기술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만들고 상용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아까 우리 SKT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서비스 실증이라든지 다양한 검증 체계도 같이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의 두 단계의 R&D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 여러 패널께서 말씀하신 에 대한 적당한 대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패널을 해보면서 이런 패널은 처음 해본 것 같은데요. 얘기하시고 결론까지 다 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여튼간에 예, 그 내년에도 이 똑같은 주제로 아마 다시 패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 가면 좀 더 뭔가 구체화가 된 뭐 기술, 서비스, 전략이 모두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많이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 꼭 다시 한번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패널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